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추운데 많이 와주셨어요. 네.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AI에 대해서 묻는 이 시대에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왔을 때 AI 시대 공존을 묻다라는 강의가 의뢰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시키면 이런다 하더라고요. 저요? 뭘요? 그 다음에 왜요일까요? 마지막에는 왜요? 이런데요. 그런데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AI 시대에 공존을 묻는데 제가 어떤 수업을 한다. 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일본을 연구하는 일본 문학과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에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와 같은 재단에 있고요. 사실은 그런 연유로 고려라는 이름 속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성북구에서 또 하나는 저는 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문화와 일본 문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이버대학에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접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은 10대에서 8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일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증오하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단 부정하고 일단 벽을 쌓지 말고 그래도 조금 알아볼까?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있는데 그 참고서를 안 보고 나 공부할래. 이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 공존을 묻다라는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익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는데 누구나 노년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갔던 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좀 배웠겠네? 싫어하지 말고요. 싫은 건 감정이잖아요. 그럼 조금 논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AI 잘 모릅니다. 굉장히 문과고요. 그렇지만 일본의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년과 AI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본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저는 할 수 있겠어요. 해서 오늘 제가요 이렇게 안 하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인연 정말 잊지 않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일기일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일기일회. 한 번 만나는 그 인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다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도를 함께 할 때 이 공간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은 수많은 영겁의 세월과 인연이 합쳐져서 이 순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 마시는 시간을 소중하게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이치고 이치에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이 일기일회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자, AI니까 일단 AI부터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는 글로벌 AI 지수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 높은 것이 바로 토터스 인텔리전스라는 곳인데요. 영국에서 데이터 분석 기관인데 여기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AI 지수를 발표를 해요. 이게 정부의 태도, 거버넌스,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상, 그 다음에 M&A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리서치 분야, 여러 가지 척도로 해서 이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1등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미국 100점.
그런데 AI 시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얘기를 빼놓고 지금 10위 안에 있습니까, 일본?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용감한 거 아니야? 이러실 거예요. 일본은 AI에서 없는데, 근데 저기 써 있죠. 일본은 몇 위요? 11위. 한국은 찾아보세요. 6위. 한국은 2024년에도 6위, 2023년에도 6위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한번 봐주세요. 미국 100점과 중국 61점을 제외하면 사실은 3등에서 10등, 일본은 11등인데요. 재작년에는 12등이었습니다. 일본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 20위에 겨우 결쳐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계속 6위예요. 그런데 3위부터 사실은 대동소이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AI인데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어. 일본 걸 왜 얘기해?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은 IT에서 뒤처졌죠. 오늘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일본은 IT에서 뒤처졌는데 일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IT에서 뒤처졌지만 AI는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되게 이런 얘기를 좀 감정적인 이야기는 싫어하는데요. 칼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항상. 그래서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IT 우리 졌어. 우리 인정해. 그런데 AI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AI 지수는 11등이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미국, 중국까지는 아니어도 한 3위 정도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많이 투자나 사실은 지금 너무 환경도 쉽지 않죠. 국내적으로. 사실 너무 많이 싸우고 이래서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제가 왜 AI를 가지고 노년을 얘기하고 일본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일본은 바로 뭡니까? 세계 최고의 노령 국가예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일본이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그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갔으니까 그들이 잘 못한 건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이거는 제가 2024년 1월 2일 기준인데요. 제가 2월 1일 날 요거를 1월 30일 기준으로 UN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싱싱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 사회 얘기하는데요. 인구 중 65% 이상 고령 인구 비율입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나와 있나요? 20.3%.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이 된 거를 헷갈렸네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는 수정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20%를 넘었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건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한 달 만에 20.3%가 되어버렸어요. 20.3%.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30%.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보시면 OECD 국가들만 넣어놨어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독일. 서구 쪽이잖아요. 다. 서양 쪽을 제외하면 중국은 많이 젊죠. 보니까. 우리나라는 20.3.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정의는 오늘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사회를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20.3%예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합니다. 2007년에 인구 21.5%인가가 돼요. 일본이 2007년에.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해서 지금은 몇 프로나 돼요? 30%.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20.3%인데 20% 된 게 언제라고요? 2024년 12월. 근데 2025년 1월 말 31일 기준으로 0.3%나 늘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될까요? 이미 나왔어요. 올해예요, 올해.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일본의 인구추입니다. 이거는 한번 봐주세요. 일본의 인구는 2016년에 1월에 1억 그냥 1억 2,600 이 정도고요. 1억 2천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추계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2100년에 되면 7,4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표를 가지고 온 건 일본이 1억 정도를 유지하는 연도를 한번 봐주세요. 2055년. 일본에는 1억 총활약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천이에요. 우리보다 한 2점 몇 배 높죠? 2.4배 정도 높나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억 총활약 사회. 인구 1억만 유지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일본은 천혜 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요. 텀나라잖아요. 모든 데가 다 바다 자원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광물이나 천연 자원이 너무 풍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진, 그렇죠? 자연재해. 그래서 자꾸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힘을 그런 포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이미 모든 걸 구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1억 인구만 유지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우리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은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인구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1억 2천, 1억 정도가 되는 것이 2055년입니다. 자, 이제 근데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 7%, 14%, 21%로 잡습니다. 7%, 14%, 21%. 고령화 사회는 7%예요. 이 나라 늙어가고 있네. 예, 그리고 14%가 고령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랑 고령 사회는 다릅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회와 고령 사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는 21%. 2007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유는 뭘까요? 뭐 똑같죠, 우리랑. 저출산, 그리고 인구 고령화.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하죠. 근데 저기 한자 한번 봐주세요. 저 일본에선 저렇게 표현해요. 무슨 단어예요? 한자. 소자화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의 수가 적어지는 현상.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아이가 적어지는 현상. 그래서 사실은 출산에만 저출산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조금 언젠가 칼럼에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출산만 하면 출산이라는 낳는 행위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환경 문제죠. 아이가 적어지는 현상의 일본도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인식 변환을 하려고. 그러면 왜 아이가 적어질까? 출산이라는 하나의 이벤트,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자. 오히려 아이의 숫자가 비율이 적어지는 거에 포인트를 더 주자라고 해서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해요. 그것이 바로 소자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출산 그럼 너 왜 애 안 낳아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74, 21이고요. 자, 그리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1억이라는 숫자를 아까의 숫자랑 조금 다른 거는요. 이전에서 추계한 거랑 다음에 추계한 게 더 많아서 이쪽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보다는요. 이쪽이 더 정확한데 1억이라는 인구가 무너지는 것을 일본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연간 사망자 125만 명 중에 고독사가 약 3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얘기하면 고독사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문제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무연사회. 무연사회. 오늘 한자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한자를 많이 보실 건데 한자 많이 아시는 분은 오히려 더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무연사회 뭡니까? 무연사회. 그쵸? 인연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 지역, 회사 등 인간의 유대가 끊어지고 고립되어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 바로 2010년에 NHK 방송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특집을 했어요. 특집을 해서 무연사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 중에 일본에서 만든 단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졸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도 일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뭐 고독사 이런 단어도 한자어 베이스는 거의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합된 단어잖아요. 이 무연사회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2007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면서 21%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계속 이러한 우울한 뉴스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NHK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1인 노인 가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35%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전체 가구 중에 1인 노인 가구가 35%예요. 그래서 이걸 뭘까라고 생각해서 무연사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결국 일본의 젊은 이들은 제외하고요. 지금의 일본의 노년층들은 일본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들. 종신고용으로 정말 일본에서는 하타라키바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벌레. 그래서 그냥 일하는 사람. 그랬는데 일만 그렇게 죽어라 하고 가족에게 뭐 어떻게 보면 회사에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정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이런 속에서 자, 현대가 무연사회라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일본어로 나와서 제가 조금 현대는 무연사라고 느끼십니까? 에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여기죠. 그럭저럭 그렇게 느낀다. 이게 32%예요. 그럭저럭. 도테모 수호칸지루. 정말 그렇게 느낀다. 네, 14예요. 둘이 합치면 어때요? 50% 정도 되죠. 그리고 별로 안 느낀다,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제외하고요. 여기가 모르겠다예요. 일본은요. 여러분들 애매한 일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 사람들은 yes, no 표시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몰라요 라고 하면 어느 쪽일까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쪽으로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딱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70% 정도가 사실은 일본은 무연사회, 점점 더 고독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제 AI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무슨 사진일까요, 도대체? 반려 로봇이라고 돼 있고요. 아이보 장례식이라고 돼 있어요. 뭘까요? 아이보는 이 친구예요. 지금 이 장례식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수이. 오른쪽 수이. 아이보는 여러분들 소니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노년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가 보세요. 소니가 개발한 반려 로봇 강아지예요. 이게 아이보입니다. 2011년에 출시했어요. 11년에 출시해서 이 시대도 한번 봐주세요. 2007년에 초고령 사회 됐다 그랬죠. 소니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가전회사인데 2011년에 아이보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15만 대 단종되기까지 아이보 단종됐어요. 단종되기까지 15만 대가 팔렸는데요.
사람들이 강아지는 좀 힘들잖아요. 외출시켜야 되고 산책시켜야 되고. 우리도 지금 펫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나중에 이게 사양을 해요. 일본은. 펫 시장이, 펫 관련된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였다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잖아요. 이 친구들 별걸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매일매일 산책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반려견은 있고 싶고 그 니즈를 파악한 거예요. 소니가. 그래서 아이보를 출시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요. 싸지 않습니다.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5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럴 때 장례식을 절에서 해준 거예요. 저게 될까? 했는데 저 뒤에 다 아이보예요. 절에.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자신들의 이렇게 반려 로봇을 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겁니다. 하나의 신풍속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건 각자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보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펫 시장은 정말 팽배했다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돈은 안 써도 나 펫한테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쓸래라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보가 아주 귀엽게 말도 해주고 따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따라다녀요. 계속. 그리고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가족으로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종교는 여러분들 일본은 종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본은 모든 걸 신으로 모십니다. 가시면 신사 있잖아요. 각 신사의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모셔요. 유명한 인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징을 모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 있잖아요. 절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본의 절에서 아이보 장례식을 했는데 꾸준히 성업해서 다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성업해서 이렇게 아이보 장례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과 반려로봇 시장 규모는 일본에서는 제가 그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500억 엔 정도의 규모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반려로봇은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잖아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일본의 이야기를 할까?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올해 할 겁니다. 21%. 2024년 12월 23일에 20% 됐다고 신문기사 막 났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21%여야 돼요. 47, 21 이렇게요. 그래서 21%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OECD 국가 중 초고령 사회 진입 최단기 몇 년이요? 7년.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게 2014년인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일본은 몇 년 걸렸어요? 11년. 미국 15년.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서구 쪽 그러니까 유럽 쪽 나라들은 굉장히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요. 더디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년. 아마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2050년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일본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50년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일본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언제 이래? 그러잖아요. 2050년에 구성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AI 중요해요. AI 중요하고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세요? 나오는 답 항상 있어요. 뭘까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네.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맨날 답으로 나오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을 좋아라고 용감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일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대중문화가 개방된 건 몇 년 안 돼요. 95년입니다. 일본 노래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일본 노래 테이프 이렇게 녹음해갖고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그거를 보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논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일본 패션 잡지. 그걸 뜯어다가 그러니까 책을 막 샀어요. 그럼 있어 보였거든요. 막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조지루 씨, 코끼리표 밥솥 쓰신 분들 많죠. 조지루 씨, 코끼리표, 일본 가면 그거 사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샤프 같은 것들, 일본 거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일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양가적인, 굉장히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걸 생각하면 싫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본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일본 물건을 생각해 보면 아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불매운동 기억하세요? 일본 불매운동? 이거 한번 볼까요? 일본 불매운동. 일본 상품 불매운동 몇 년이었나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이었어요.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7월 4일 일본이 먼저 걸었죠.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렸어요. 그 난리가 났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규모 불매운동이 확산됩니다. 제가 사실은 아사히 맥주를 좋아해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옷 브랜드 중에 유니클로 말고요. 유니클로가 대표적이었는데 일본 뭐 자동차는 말도 못하고요. 유니클로 말고 알고 보니 일본 브랜드였던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데상트도 일본 거예요. 르코크. 그 웬만한 골프 용품은 거의 일본 게 많고요. 혼마 뭐 이런 거 다 일본 거잖아요. 그런데 뭐 파리게이츠라는 상표도 있는데 그것도 일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품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이 안 샀습니다. 정말로. 여기 보면 유니클로, 아사히, 데상트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사실 그때 2019년이잖아요. 저도 불매당했습니다. 어떻게 불매당했을까요? 제가 수업을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해요. 교양 수업하면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니까 좀 많은 학생들이 들어요. 한 학기에 한 500명 정도 일본어, 기초 일본어 수업을, 교양 일본어 수업을 듣는데 불매운동 일어난 해 2학기에 이제 이때 일어나서 2학기에 딱 2019년 2학기에 500명 정도 학생이 듣는데 그 해에 150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쳐다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일본이 하고 있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감정으로 안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뭘 잘하고 있어? 뭘 못해?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큰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정면교사는 뭐죠? 이거 정말 잘하네. 나 저거 본받아야 되겠어. 그게 정면교사고요. 반면교사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반면교사입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부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2016년 7월 이후 3년간 한국이 여행 1위국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누적 관광객 2,125만 명.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이런 순서였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거예요. 바로 불매운동 바로 일어나기 3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대일본 여행수지 2013년부터 적자폭 확대입니다. 여러분들 적자라는 말도 일본어에서 나온 거 아세요? 흑자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때 이득이 나면 검은 글씨로 쓰고 손해가 나면 눈여겨보려고 빨간 글씨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적자 빨간 글씨, 일본어로는 아까지, 흑자는 검은 글씨 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압도적으로 일본, 그 다음 미국, 중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순서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후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2024년 이후는 어떨까요? 2024년에 일본에서 이거는 한 겁니다. 일본에 약간 여기가 깨졌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2024년 동안 일본을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왔나를 해봤더니 1위가 한국이에요. 압도적입니다. 2위가 중국, 대만, 미국, 홍콩. 이런데 중국은 조금 이유가 달라요.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은 계속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반대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을요. 한편으로는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증오까지도 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저는 일본 공부하기 싫어요. 일본어 쳐다보기도 싫어요. 내가 왜 일본어 알아야 돼요? 문을 닫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명하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양가적인 감정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일본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을 많이 가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깝잖아요. 가장 큰 거는 가까운 걸 거예요. 그렇죠? 싫은데도 가깝고 안전하고 그래도 가면 편해. 꽤. 그리고 한국어로 막 써 있고. 제가 일본 관광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까운 거 빼고요. 가까운 거 빼고 여기에 3번에 써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3번. 이런 걸 지켜보셔야 돼요. 자, LCC는 저가항공 아시죠? 저가항공이 노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고 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요. 큰 항공사가 안 가는 일본의 소도시를 그냥 직항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실 때 젊은 친구들 다 저가항공 타고 가요. 거의. LCC 타고 가는데 뭐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TA 이런 항공들이요. 그 소도시에 다 직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LCC가 굉장히 확대됐고요. 저비용 항공사. 적은 가격으로 갈 수 있고요. 농담으로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오자라고 했던 농담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가 싸졌어요. 그렇죠? 엔화가 싸졌어요. 많이 싸졌어요. 엔화 약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억지로 알지 않으면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라는 총리 기억하시죠? 돌아가셨어요. 이 아베 신조가 일본의 어마어마한 정치가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가 일본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세운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광 입국 전략입니다. 일본을 보니까 아베는 어쨌든 일본이 불황 속에서 나가길 바랬어요. 불황 속에서 나가는데 뭘 할까? 2차 내각,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2014년, 15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문화유산 이걸 세계에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박물관들을 정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다 유치하자.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입법 추진기본법을 세워요. 매력적인 관광지를 형성하고 세금을 낮춰주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내각 전체가 이것을 찬성하고 관광입국, 관광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전략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관광지들이 개발되고 문턱이 나눠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전략이 있었던 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대의 컨벤션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이때. 그런데 쭉 가다가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 더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일본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면서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올림픽 언제 열렸죠? 1988년 88 올림픽. 누구나 다 기억하죠. 일본의 도쿄 올림픽, 일본 발음으로는 도쿄 올림픽입니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4년이에요. 제가 갑자기 올림픽 얘기를 왜 들고 나오는지, 왜 들고 나올까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거는 그렇죠.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돼 있어야 돼요. 문화 사회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개최할 수 없어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건 자신들이 그만큼의 인프라를 갖추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진 않아요. 이 시대에는. 일본이 언제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1964년. 우리나라 강복한 게 언제죠? 45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됩니까? 20년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겐 1945년이 광복이죠.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일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날을? 1945년 8월 15일을? 패전이라고 해요. 패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고 전쟁에서 졌어요. 치욕의 날이에요. 천황이 천황의 목소리를 오금이라고 합니다. 오금. 옥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예요. 천황이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졌다고 항복선언을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신이 전쟁에 졌음을 선언한 거죠. 그게 바로 일본에게는 1945년 8월 15일 패전의 날입니다. 패전의 날이고 나라는 황폐해졌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년 만에 도쿄올림픽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9년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가능했을까요? 억울하게도 한국전쟁입니다. 억울하게도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아픔이고 그렇지만 일본은 정말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된 거예요. 1945년에 일본은 패전되고 나서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GHQ라고 해서 점령군이 들어가요. 우리가 아는 메가도가 가요. 일본어 발음으로는 메가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카사라고 발음해요. 메가도 발음 안 돼서요. 마카사가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미국의 지시를 다 따랐어요. 일본은.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군수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데가 어디인 거예요? 말 잘 듣는 일본이에요.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도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몇 년 만에 1960년에 미국에 진출하고요. 1968년에는 전 세계 미국 두 번째 2위 국가가 돼버려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그 계기가 된 게 1964년에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때 토카이도 신칸센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토카이도 신칸센 본선은 그 아까 우리도 88 올림픽 한 것처럼 88 도로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돼요. 신칸선을 깔고요. 도쿄 모노레일 하나로만 가는 모노레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다 세우죠. 이 여러분들 아시는 부도카는 워낙 유명한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웬만한 우리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도 부도칸에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의 관중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각종 숙박시설을 설립합니다. 총 매상고 그 당시 돈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실 거예요. 신국 고용 창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올림픽은 1988년이었어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몇 년인지 아세요? 2008년이에요. 자, 64년에서 88년 몇 년 차이 났죠? 24년이죠. 88년에서 2008년 몇 년 차이 났죠? 20년. 사실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2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움직이는 그런 궤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에겐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아까 아이보 만든 소니. 옛날에 소니면 뭐 그렇죠. 굉장히 우리 워크맨 상징이었죠. 소니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회사는 어딘가요? 삼성전자, LG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이번 봐주세요. 소니 몇 년에 건립됐나요? 1947년. 전쟁 이후에, 패전 이후에 설립됐어요. 삼성전자 몇 년에 설립됐나요? 1967년. 몇 년 간격이에요? 20년. 혹시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삼성에 버금간다고 하는 화웨이. 화웨이가 몇 년에 설립됐는지 아세요? 88년인가 그래요. 87년인가.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걸 가져온 이유는 올림픽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건 이 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자동차 볼게요. 혼다 다 아시죠? 이 일본의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예요. 혼다는 본인의 성입니다. 토요타도 그렇고요. 혼다도 그래요. 본인의 성인데요. 이 혼다 기연공업 주식회사를 연 것이 1946년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설립 언제예요? 1967년입니다. 예, 20년의 간격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니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소니가 1947년에 설립이에요. 패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소니가 미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게 몇 년일까요? 1960년이에요. 소니가 타임지에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타임지 일면에 소니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광고를 올리래요. 근데 광고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자료 왜 안 옵니까? 했더니 다른 거 없고 딱 이 소니만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소니. 일면에. 미국에서 놀랬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소니.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뭐야? 그런 거예요. 60년에. 그러니까 일본 패전한 지 1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소니는 브라운관, 작은 브라운관을 만들고요. 1964년에 컬러 텔레비전 처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워크맨을 만듭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나 미국의 사업가들은, 비즈니스맨들은 젓가락으로 내가 생선을 먹을 수 있어. 60년대예요. 그거는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60년대에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64년에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작년에. 일본이 노벨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1968년입니다. 68년에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받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림원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제목이 아름다운 일본의 나입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일본에 미쳐 있었어요. 그 전쟁을 일으켰던 가미까제 특공대로 막 이렇게 자살 특공대 있고 이랬던 친구들이 60년이 돼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모노 입은 여인도 아름답고, 설국의 당시의 책 표지는 기모노 입고 등 이렇게 기모노 뒤로 하면 약간 등 이렇게 보이잖아요. 설국의 표지, 서구에 나온 표지는 기모노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에요. 작품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적인 게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 필체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가. 그냥 일본을 하나의 환상 세계로 서양이 동경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45년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15년 만에 갑자기 자기네들 무대에 와서 신기술을 막 발표해요. 계속. 그런데 기모노 입은 여인들도 너무 아름답고, 일본의 그 젠이라고 하잖아요. 젠 스타일. 뭔가 약간 색깔도 좀 톤 다운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선도 절제돼 있고, 그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의 눈길을 너무너무 끌었던 겁니다. 서구는 일본에게 미치기 시작해요.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서 혼다는 거의 미국의 국민차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힌트가 될 수 있는 현대사회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50분이니까요. 10분 정도만 쉬고 일본의 현대사회 키워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사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AI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일본 현대사의 키워드를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들어주시면서 우리하고 어떤 면들이 닮았고 어떤 면들이 다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본이, 이건 잠깐만 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일본이 IT에서 뒤졌다 그랬잖아요. IT에서 우린 뒤졌지만 AI는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그 IT에 뒤진 이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일본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핵심 기술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2000년 초반에 일본 공보관에 일본 쪽 대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기술은 있는데 왜 IT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때 뭐 메가패스 나오고 왜 이럴 때였어요.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준비하고 있대요. IT 기술이 진화됐을 때 거꾸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거.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예요. 매뉴얼을 다 써야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매뉴얼을 다 써야지만 뭐를 착수하는데, 거꾸로 IT 기술이 진화했을 때, 인터넷을 깔고 이랬을 때 거꾸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일본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다 그랬잖아요. 1968년에 전 세계 2위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영화사를 다 사버리잖아요. 하와이도 다 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 가서 보면 전 세계 모든 90년대 초반에,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너무나도 비싼 자동차가 다 돌아다녔어요. 무슨 저 자동차 전시장인가 할 정도로요. 그리고 프랑스 와인, 모든 좋다는 와인은 일본으로 다 왔어요. 당시 공항 앞에 호텔을 다 잡아놓고 보졸레 누보라 그러죠. 첫 생산되는 와인,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호텔을 다 예약을 해서 그걸 먹었어요. 파티. 왜냐하면요, 일본은 워낙 잘 나가고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그냥 있어도 돈을 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일본을 소비해 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일본이 침체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990년에서 95년 얘기예요. 모든 것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의 화두는 경제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신화라는 단어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토지신화. 토지는 땅을 의미해요. 토치라고 합니다. 땅 신화. 이 뭘까요 도대체? 땅은 배신 안 해. 땅 사두면 무조건 값이 올라가. 그냥 사두면 한 하루만 지나도 올라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광하던 때가 바로 90에서 95년입니다. 부동산에. 그런데 나라는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일본이 너무 잘 나가고 일본이 수출을 계속하니까 미국에게 적자가 계속 불어났어요. 대일본 적자가 누적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열강들이 모여요.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1995년인가요? 예,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열강들이 모여요. E5가 모입니다. 미국, 프랑스, 우리가 아는 그때는 서독이었어요. 예,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일본 이 E5에 들었어요. 일본이 그때 다섯이 모여요. 각 경제 순회들이 모여요. 야, 너네 안 돼. 너네 N 높여. N의 가치를 높여.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N의 가치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돈을 덜 벌잖아요. 그때 당시에 플라자 합의 전에 1달러당 230엔이었어요. 230엔. 그러면 1달러만 팔면 230엔이 들어왔어요. 일본은. 그런데 그 다음에 1달러당 120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반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열강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패전국이잖아요. 그리고 GHQ 밑에서 미국의 지시를 받으면서 모든 걸 해왔어요. 일본은 지금도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N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금리를 인하해요. 6%에서 1.7%로 하락해요. 금리 인하가 되니까 사람들이 금융권에 있던 돈을 다 빼요. 그러면서 투자를 합니다. 땅 사, 토지 사. 땅 사면 그냥 내일 올라. 안 사는 게 바보야. 다 사요. 그래서 다. 그게 바로 토지 신화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그러면 금리가 안 높으니까 돈 빌려서 우리 땅 사자. 그러면서 아파트도 사고 일본은 만션이라 그래요. 만션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막 땅을 사들여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각종 개발붐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 전역 지역에 놀이동산 있죠. 놀이동산, 그 다음에 레저. 무슨 타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가는 시설 있잖아요. 복합 레저 시설. 네, 복합 레저 시설이 막 전국적으로 세워집니다. 전국적으로 복합 레저 시설을 뭐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게 갖고 어차피 개발하면 저기 돈 벌 테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가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해요. 금융권에서 뺐던 돈을 그냥 주식 투자하고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주식시장을 열면 와타나베라는 사람들이 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와타나베, 나카무라, 우리 다나카 이게 뭐지 했더니 다 일본의 여성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90년에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부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요. 투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요. 이때 당시에 일본의 투자는 심리였습니다. 심리. 제가 샀는데 올랐어. 나 안 사면 나 루저야. 이러잖아요. 나 사. 빚 내. 그쵸. 심리예요. 심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는걸? 총량제를 딱 해버리니까 빚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들 불안하니까 막 부동산을 투매해버려요. 다
팔아버리려고. 근데 다 팔려고 다 내놓으면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몇 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3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몇 년 만에. 투자는 저는 그때 일본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서요. 투자는 심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이 신화라는 게 있을까요? 신화라는 게? 땅이 계속 사줄 사람이 없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제 25년, 30년 정도면 전 국토에서 3분의 1이 빈집일 거라는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의 토지신화 그러면서 계속 불황. 이 모든 게 일본이 화랑이었는데 모든 게 거품이었어. 그래서 일본어로는 바브르라고 합니다. 버블. 발음이 안 돼요. 일본어는. 그래서 바브르. 버블. 이게 모든 게 거품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 많던 외제차 없고요. 지금 일본 가면 국내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외제차 잘 못 보실 거예요. 가셔도. 그리고 다 조그만 차들 타죠. 조그만 차들. 근데 90년에는 안 그랬어요. 일본 차가 안 보였어요. 일본 차는 다 세계에 나가 있고 미국 같은 데서 팔리는 거고 국내에서는 외제차만 탔어요. 모두 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뭐 이런 차들, 뭐 람보르기니, 에스틴 마틴 뭐 이런 거, 뭐 마세라티, 막 BMW, 벤츠는 말도 못 하고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하이엔드급의 자동차들이 그냥 옆에 지나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말도 못하는 쓰나미처럼 난리가 났어요. 다 폭락합니다. 다 팔려고 그러고 다들. 그러면서 은행이 줄도산을 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줬잖아요. 돈을 다 빌려줬는데 그 담보로 잡은 주택들이나 땅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팔아도 그 가격을 대출해 준 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줄도산을 합니다. 빅뱅이 일어나요. 빅뱅. 일본은 빅방크라고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90년, 95년에 일본은 장기 불황, 복합 불황에 돌입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화두가 경제가 됩니다. 이게 꿈이야? 이게 일본이 이룰 수 있어? 그냥 거리를 가면 샤넬, 그러니까 일본의 OL이라 그래요. 오피스 레이디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샤넬 옷을 입는 게 자기 취미였어요. 고급 부티크 가서 막 다 외국 브랜드 사는 게. 그런데 애니 가치가 높으니까 너무 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다 팔아버리고 나는 한 만행으로 그냥 나는 모든 걸 해라는 게 유행이 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의 화두는 무조건 경제였습니다. 경제였고요. 사회적인 현상 한번 봐주세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기업 도산해요. 반드시 그렇죠. 구조조정해요. 일본어로는 리스트럭션 발음 못 안 돼서 리스토라라고 합니다. 리스토라 일어나요. 카드 파산해요. 카드로 빚지고 그 다음에 아울렛이 증가합니다. 고급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이 증가하고요. 결혼 안 해요. 이혼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할 때 딱 이혼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요. 1990년에 일본은 더군다나 1.57 쇼크가 일어나요. 이게 뭘까요? 네, 맞아요.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1.57이면 우리한테는 너무 높은 숫자죠. 우리 지금 숫자에 저희 지금 7 정도 되나요? 0.7? 0.7 정도 되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1.57. 이러다 일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각 지자체별로 90년대에 각 지자체별로 아기 낳으면 뭐 30만 원씩 주고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금액은 3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보육원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어린이집을 보육원에서 아이를 다 키워주고 그런 엔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책을 막 핍니다. 일본 없어지겠어 이러면서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몇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본은 그래도 아직도 1.2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2050년 되면 역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가 없는 상황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2년에 국공립 5일제 실시하고요. 아이가 적어지니까 어때요?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들 집단이 굉장히 교육마마라고 해요. 교육마마라고 하는데요. 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일본은 대학에 다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99% 거의 100%예요. 그런데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67%밖에 안 돼요. 직업교육 쪽을 더 많이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장인 정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들이 굉장히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죠?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시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하면서 취직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경제 그리고 경쟁, 교육에 열성적인 이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경제와 경쟁, 나 쟤한테 뒤지고 싶지 않아, 비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96년에서 2000년에 도달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치유. 이야시라고 해요. 일본어로는 치유. 그래서 일본에서 맨날 그 해에 가장 유행한 유행어를 뽑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어가 1위가 이거였어요.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다.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경쟁과 비교와 그다음에 경제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8년도, 99년도 키워드 한번 봐주세요. 노인력, 치유. 노인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비교하고 경쟁하고 노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인이 가진 힘이라는 것보다는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 건망증 잊어버리니까 나쁜 일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으면 풍경이 다 보여. 천천히 가도 좋아. 잊어버려도 좋아. 라는 것이 바로 노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친화하고 그 경쟁에 다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것이 바로 노인력의 중심입니다. 그 안에 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 얘기는 이건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당시 그래서 경쟁과 비교와 경제에 지친 일본은 치유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치유의 시대로 돌입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땠냐면요. 여전히 안 좋았어요. 자살 급증. 지금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지금은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고요. 출산율은 계속 저하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출산율 저하하는 정책을 엔젤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급증합니다. 1999년에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일본이 거품 경제가 꺼지니까 힘들잖아요. 구조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비정규직을 파견 회사가 있어요. 파견은 이게 직종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고급 직종은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직종을 열어버려요. 모든 직종에 한해서 다 파견직이 가능하도록 보호문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회사에 고용되는 정사원이 아니라 파견 회사에 고용돼서 그 파견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합니다. 이때 백엔숍이 증가해요. 일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치유의 관점이에요. 일만 하던 남성들이 나도 나를 꾸며야 돼. 나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고 나를 아끼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의 화장품 회사들은 남성 화장품 쪽을 막 주력을 해요. 그러면서 지친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아껴주는 학교 붕괴, 가정 폭력, 청소년 범죄 증가인데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도 계속 얘기되고 있죠. 이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이라는 말이 계속 돌았거든요. 불안함이 돌면서 그 어떤 모범생의 나이가 옆집 아주머니를 그냥 찔러 죽여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그냥 칼이 어떻게 되는지 느껴보고 싶어서요. 뭐 이런 이야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범죄들이 막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년법 마지막 카드예요. 이거는 소년법 형사처벌. 형무소 가는 거죠.
그걸 16세에서 14세 이상으로 개정해버려요. 두세를 낮춰버려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꾸고 우리 정원도 가꿀 거야. 우리 집도 가꿀 거야. 바깥 상관없어. 집은 내 공간이잖아요. 바깥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인테리어, 우리 집 인테리어, 가드닝, 내가 내 먹을 채소 내가 키울 거야. 어마어마하게 유행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치유라는 것과 가드닝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여요. 흙 속에서 자신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만남 사이트가 활성화됩니다.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하고 이러지 않고 그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같이 즐겁게 그렇게 하는 만남 동호회, 만남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불륜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신라권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 신라권이라는 소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뭐 불륜의 일인데요. 내가 조금 파격적인 그런 걸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딴 거 없어. 내가 즐거우면 돼. 나를 치유해주고 내 스스로 나를 가꿔주는 게 가장 최고야. 라는 게 그 경제의 파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2000년 이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소확행을 추구합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그리고 일본에는 초식남이 급증합니다. 초식이라는 말이 되게 웃기긴 하지만요. 이거예요.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을 사귀거나 뭐 동성을 사귀어도 괜찮겠지만요. 육식한다 그러면 나는 교제는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난 사람은 안 먹어. 나는 그래서 초식이야. 나는 사람은 안 먹고 난 초식이야. 이게 초식남이에요. 여자 싫어하는 남성들. 여자를 안 사귀는 남성들. 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지 않는 남성들이 3명에 1명. 지금은 절식남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남성들을 초식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족 급증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범죄. 낮췄는데도 또 잔혹한 범죄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군가의 목을 잘라서 걸어놓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세, 대략 12세, 애매모호하게. 왜 그럴까요? 12세면 일본은 만이잖아요. 12세면 몇 살일까요? 몇 학년? 6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도 잡혀갈 수 있게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략 11세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12세는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을 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중학교까지 똑같아요. 의무교육입니다. 일본도. 일본이 의무교육,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왠지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형사법 6학년은 처벌 대상까지도 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폭력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그리고요. 노후난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모두의 현안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직을 합니다. 개호라는 단어가 바로 일본의 돌봄이라는 단어예요. 요양, 돌봄, 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요. 프리랜서로 전환한다든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노후난민은 노후에 파산하는 걸 얘기해요. 재산이 없는 상황. 노령 빈곤 비율은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본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소지역 증가.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양과 과소지역. 과소지역은 뭐냐면요. 지자체잖아요. 일본은 다 지자체인데 지자체 스스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인구가 없어서. 도저히 지자체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없는 지역을 과소지역이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5,000개소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못 살아요. 이렇게 포기한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도시 있죠. 일본의 신도시. 타마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요.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타마 지역은 실버타운이 돼버렸어요. 그냥.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AI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이러한 과소 지역에서는 가장 힘든 게 교통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4배 정도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소 지역이 늘다 보니 어떤가요? 한간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역의 버스가 공기만 태우고 다닌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정류장에 있어도 기다려도 사람이 안 타요. 다음에 가고.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적자만 늘어나고. 그래서 일본의 노년과 AI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주문형 교통을 도입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각 지자체별로 커뮤니티 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디맨드 교통, 주문형 교통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도 뭐 100원 택시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류장을 정해놓지 않고요. 그 집 앞에서 어디까지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AI로 신청을 하면 AI가 가장 최적화된 동선을 해서 여러 명을 함께 데려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주문형 교통은. 그러니까 정해진 노선을 가지 않아요. 정해진 노선을 가지 않고 거기서 필요한 곳으로 몇 시에 어디로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0대의 핸드폰 보급률은 95%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높죠. 일본은 얼마일까요? 별로 높지 않아요.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도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는데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AI가 딱 해서 가장 최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받아주는 지자체 각 전화를 받아주는 안내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해서 거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걸 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안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그 사람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AI형으로 계속 2000년대부터 해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愛知현에는 초이스코는 뭐냐면요. 잠깐 저기 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AI를 비롯한 이용한 교통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요. 이름이 다 달라요. 이쪽에는 초이스코라는 거고요. 여기는 카시와자키시인데 여기는 아이크르. 네, 사랑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크르마라고 하죠. 크르가 온다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주문형 버스, 커뮤니티 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국토교통성이 일본이 아까 과소지역 얘기 드렸잖아요. 국토교통성이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을 해요. 이 과소지역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건 AI 기술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민관협,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그죠? 그다음에 산단, 그러니까 민간 산 협력. 그래서 학교들과 모두 다 협력해서 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각 지역이 스마트 시티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럼 결국 어르신들이 뭘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쓰시든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도와주러 가서 아이토모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분의 동반자가 돼서 이것을 도와주는 AI 리터러시라고 하죠. 저희가 문해 교육이요.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츠쿠바라는 곳이 있어요. 도쿄가 있으면 조금 위쪽에 츠쿠바시가 있는데요. 이 츠쿠바시에 굉장히 유명한 츠쿠바 대학이 있습니다. 츠쿠바 대학과 KDDI는 일본의 전기
전파 업체예요. 여기와 협업으로 스쿠타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스쿠타크 모습입니다. 이 모델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쿠타크는 올해부터 100% 온라인으로 AI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비용도 들어가죠. 그렇죠? 기술력도 들어가죠.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1대1로 다 도와드릴 수도 있지는 않아요. 결국 각 대학이 그 지자체에 있는 대학들과 기업과 관이 함께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있어요. 요금은 있는데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인 그 자동차율이,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면허 반납을 하면 뭔가 이제 상품권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치매 검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적성 검사할 때. 그래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돈도 드리고 또 이런 거 이용권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반납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반납 그 졸업식처럼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는 졸업식을 거행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막 줘요.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제 돌봄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밑에 사진 한번 봐주세요. 파르로라는 이 아이예요. 파르로. 인간형 커뮤니케이션 로봇이에요. 이 아이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산수 문제도 막 내요. 그리고 막 이 앞에 막 박수 소리도 내주고 막 그래요. 자, 국립연구개발법인인데요.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가 2016년에 1000대의 로봇을 전국의 돌봄 시설에 배치를 했어요.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일본은 로봇 왕국입니다. 로봇 1위 국가는 아마 아직도 일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치매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너무나도 반겨주고 이 아이랑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돌봄 로봇 포털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돌봄 로봇을 구입했을 때 지원금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돌봄 로봇이라는 게 별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는 가장 높게 비싸요. 파르로 같은 친구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거 말고요. 보급품 정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으로 돌봄 케어하는 거 하면요. 돌봄할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휠체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미는 거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지원 체계 중에 하나가 돌봄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으로. 카테고리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고요. 일본은 치매가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25년에 치매 인구 70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만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일까? 100만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700만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7배가 넘는데 각 지자체별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들은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하면 이 목소리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너 오늘 뭐가 어디가 안 좋아? 너 기침하는데 이러한 대화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생성해서. 그러면 나를 보살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아이보다는 그렇죠? 이 친구한테 정서적인 교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미마모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각 지자체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판매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혼자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경우가 35% 정도예요. 35, 37? 이 정도인데요. 독거고령자를 위해서 미마모리 서비스를 해요. 대면형이 있고요. 접촉형이 있고 비접촉형이 있는데 대면형은 말 그대로 보는 거고요. 접촉형은 가서 찾아가고 비접촉형은 아닌데요. 비접촉형이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히타치라는 전기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이분의 생활 흔적을 여기에다가 감지 센서로 어르신이 혼자 살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걱정되고 지자체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센서를 다해서 이것이 단말기를 통해서 오도록 전기를 평상시보다 덜 썼다든가 수도를 써야 될 시간에 수도를 안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감지되면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히타치가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돈을 다 내야 돼요. 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스스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통신회사 뭐 너무 잘 아시죠? 손정희가 있는 여기서는 그냥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그냥 그 서비스를 넣어서 어르신이 뭔가 특별한 대화를 이건 왜 나왔냐면요. 일본의 그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건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통화패턴이 있다던가 이러면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평소의 습관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른 것이 감지됐을 때 어떤 로직에 의해서 알림이 가서 그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우체국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우체국에서 지자체에서 우체국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줘요. 택배회사도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택배회사도 일정액을 주면 그분들과 가서 뭔가 다른 것을 도와준다든가 택배회사도 뛰어들었고요. 여러분들 세콤 아시죠? 세콤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일본은. 세콤은 보안만 하지 않아요. 일본에선 이제. 뭘 하는지 아세요? 세콤 회사에 연락하면 가서 전기 고쳐주고요. 그걸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사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전기 교체해주고 수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택배회사, 우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콤 같은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밥통 있잖아요. 조지루시. 조지루시도 어떤 거를 발명했는지 아세요? 어르신이 맨날 이 시간에 밥을 지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이 안 지어지면 여기서 연락이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밥 지어야 되는데 밥을 안 지으세요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부착한 상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각 뭐 소니라든가 이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그 어떻게 보면 실버 산업이죠. 실버 산업 쪽에 눈길을 돌리면서 계속 그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층 대상 앱도 있는데요. 에자이 주식회사의 치매 방지를 위한 브레인 퍼포먼스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치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일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건 앱인데요. 그러니까 브레인 퍼포먼스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스코어도 넣고 계속 뭔가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AI가 계속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맞는 걸맞는 수준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계속 뭔가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니세이 동아 손해보험은 일본의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앱을 운전기능 향상 트레이닝 앱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분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써서 이분이 만약에 감지가 늦어진다. 결국은 반응이잖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 반응이 늦어졌을 때 그것을 감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년층 대상 앱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35%가 노년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큰 소비자이고요. 일본의 부의 반 이상은 노년층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워낙 그쵸. 부유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앱도 노년층 대상 앱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 추구하고 찾아보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이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요. 그 각 회사들이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대적으로 그냥 우린 이걸 하겠어라고 선언한 회사가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소니,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고령자 대상 사업을 아예 론칭을 시켰어요. 에이지 프리라는 걸 론칭을 해서요. 돌봄을 비롯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건강, 간호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를 지향해서 첫 해에 매상고 36억엔.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개발한 침상인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그분의 어떤 소변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분이 소변을 볼 때다.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낙상 방지. 평상시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낙상이 가장 큰 거라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주무시다가 조금 이 수면의 패턴이 달라지는 때를 캐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일본에는 치매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치매 카페를 열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건 혼자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일본은. 밖에 나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보면 가끔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렇죠? 누구 어떤 메세 어떤 분 옷 입으신 분. 그래서 일본 거리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동 판매기 많이 보이시죠? 진짜 많이 보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의 자동 판매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자동 판매기는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재난 상황에 그것을 열어줘요. 재난 구호 물품으로 쓰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코카콜라에서 그 무상 공급, 무상 배포한 음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판매기가 또 톡톡한 기능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어떤 지자체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놔두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걸이 같은데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 판매기가 다 그걸 인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모두의 문제니까. 그리고 치매 카페를 여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 700만 인구가 치매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치매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안 알리고 숨기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조금 더 치매가 별것이 아니다. 밝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자.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오시고 치매 걸린 가족, 그 케어하는 가족들도 같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치매 카페가 전국에 제가 숫자를 굉장히 못 외우는 편인데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치매 카페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건 AI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일본은 2025년이 공포의 해입니다. 올해가. 왜 그럴까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단가이 세대라고 해요. 덩어리 세대라고 하는데 전쟁 패전 직후에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일본을 일군 산업 일꾼이 된 거죠. 그분들이 75세가 되는 시기가 바로 25년입니다. 2025년. 이분들이 75세가 되면 각 대학, 각 병원의 포화 상태, 도저히 의료 인력 부족 상태, 도저히 일본은 의료를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추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2014년부터 기억해 두세요. 2007년에 초고령 사회 됐잖아요. 2014년부터
의료와 요양을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논의를 합니다. 2014년에. 그리고 그 대상은 2025년에 시행이 바로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14년부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와 간병 이것이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사회복지 뭐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렇죠? 의료 쪽은 왠지 전문기관이고 간병은 아닌 것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괄법으로 조정한 것이 2014년에 한 걸음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제도 있잖아요. 2011년부터 일본은 육아 간병 휴직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만큼 간병이 모두의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AI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일본에 있어서는 AI 기술은 이런 돌봄, 요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용해야 될 신기술인 겁니다. 우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 늙어가는 거잖아요. 익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AI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과 AI의 공존인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의사예요. 와다 히데키라는 일본의 이 노령의학과가 있습니다. 노령의학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AI의 진화로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노년층이라는 거예요. 노년층. 젊은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AI는 여러분들이 잘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AI가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를 진단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주고 예보해주고 이거는 그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AI는 여러분들 혹시 챗 GPT 써보셨나요? 네. 써보시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해야 되는데 노년층이 훨씬 더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지혜가 많으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다짐을 해요. AI한테 거리낌 없이 명령하래요. 나한테 뭐 알려줘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돌발적인 질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갑자기 내가 뭐 어디 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몰디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몰디브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좀 세워줘봐. 그럼 내가 돈이 얼마 들까? 막 그런 상상력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명령하래요. AI한테. 그리고 그 답이 답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불가능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할 것. 그 벽을 자꾸 없애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모국어로 사고할 것. 우리가 치매 예방한다고 외국어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모국어로 자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한테 들려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화되면서 말이 쓰는 어휘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대화형 로봇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우울해진대요. 말 안 하면. 그리고 사실은 뇌가 수축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사고하는 만약에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 난 정말로 영어를 잘해. 난 영어로 사고할 거야. 영어로 생각할 거야 하면 뇌의 3분의 1밖에 못 쓴다 하더라고요. 모국어로 생각하고 모국어로 사고하고 모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AI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AI를 어떻게 쓸 것이다? 이렇게 꺼리낌 없이 아시겠죠?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로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아까 치맥 카페 말씀하셨는데 그 치맥 카페 그 상황, 그 광경, 풍경 이런 걸 저희는 한 번도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치맥 카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역 우리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치매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치매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보장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들에 대한 그 노하우를 서로 습득하는 그러한 카페입니다. 운영자는 보통 지역사회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가 아예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 자격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여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간병사가 있는 것이 좋죠. 치매 관련된 분이. 네, 제가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혹시 궁금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 메일로 좀 문의해 주시겠어요? 시간 예, 여기 쓸 수가 없어서 SEI 네 REI입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고요. CUK.edu입니다. edu education의 약자 edu 네. 네, SEIREI 골뱅이 CUK.edu입니다. edu 네네 edu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언제든 예,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연정입니다. 네, 네, 네네. 아 질문 있으시다는데. 네. 아 그렇군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용화되진 않고요. 일본 거를 한국어로 해서 하는 거는 파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그쵸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본체가 보통 20만 행 정도 하고요. 그 고급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 일본은 근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사기가 좋죠. 그리고 일본은 그 육아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3세대가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까지 3세대가 같이 살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또 줍니다. 예, 돌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AI 교육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본인이 직접 지어서 먹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걸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우리보다는 사실은 그 노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는요. 예, 그래서 정말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간병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그 재택간병 제도가 있어요. 재택간병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와 간병인이 상주해요. 사회복지사가 같이 케어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그분들이 가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편의점에 아예 간병인이 있으셔갖고 그것을 예,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너무 다양해서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보다는 좀 더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정 체계도 굉장히 노력해 와서 쌓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네. 그럼 마쳐도 될까요?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기 일회라고 했잖아요. 이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